유진이가 임신했을 때 이혼해. 남편이 저녁 식탁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15년 만에. 드디어 끝이 오는구나. 여기 이혼 서류요. 이미 작성해뒀어요. 제가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보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알아요? 당신 재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큰형님한테 다 줬거든요. 그리고 당신 불임이에요. 그의 아빠 당신 아니에요.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숨겨졌던 비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건 제가 복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예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최지은. 올해 38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어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아니,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가 기억도 못할 만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곧 재혼하셨고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늘 조심스러웠어요. 밥을 먹을 때도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있을 때도요. 결국 아버지는 저를 이모에게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처제가 좀 맡아줘. 우리 집은 너무 복잡하잖아. 그렇게 이모 손에서 자랐어요. 이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비도 대주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컸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채로요. 20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중견 무역회사의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인사말만은 정말 자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강민혁.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남자였습니다. 처음 본 건 회사 로비에서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경상사 영업부 강민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내 방송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은 재혼이라고 했습니다. 전 부인과는 자식도 없이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였죠.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민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솔직해 보였어요. 숨기는 게 없어 보였죠. 지은 씨는 참 조용하고 차분하네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들 시끄러운데.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혁 씨는 제게 잘해줬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좋은 식당에 데려가 주었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무엇보다 저를 소중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은 씨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다니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반쯤 지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23이었어요, 제가. 지은아, 미안한데 결혼식은 작게 하자. 난 재혼이잖아. 너무 요란하게 하면 좀 그렇고. 민혁 씨의 요청에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결혼식은 정말 조촐했습니다. 하객이 20명도 안 됐어요. 이모와 이모부, 회사 동료 몇 명, 민혁 씨 쪽 친척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혁 씨 옆에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민혁 씨의 회사가 있는 충청남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 반쯤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는 25평짜리 전세였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지은아, 넌 집에서 편하게 있어. 내가 열심히 벌어올게. 민혁 씨는 출근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좋았어요. 신혼초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마다 민혁 씨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 역시 우리 지은이가 최고야. 그렇게 칭찬해주면 저는 온종일 피곤했던 것도 다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1년도 채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목걸이였어요. 분홍색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값싸 보이는 목걸이였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민혁 씨가 제게 준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주먹에 꼭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혁 씨가 나한테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날 아침 민혁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목걸이를 내밀자 민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뒤져?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그게 우연이야? 넌 지금 날 의심하는 거잖아. 민혁 씨는 신문을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뭐? 바람?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혁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어? 증거라도 있어? 그럼 이 목걸이는 뭐예요? 여자 물건 맞잖아요. 회사 후배가 사무실에 놓고 간 거야. 내가 좀 갖다 주려고 가방에 넣어뒀는데 깜빡했어. 그게 뭐가 문제야? 민혁 씨의 말은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그 미묘한 떨림을요. 눈빛을 피하는 것을요. 진짜. 그게 전부예요? 그래, 전부야. 이제 그만 좀 해. 출근 늦겠어. 민혁 씨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설 탐정사무소를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조심스럽게 검색하고 몇 군데 전화해본 끝에 한 곳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온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민혁 씨가 젊은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여자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회사 계약직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날 저녁 민혁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식탁에 보고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평소처럼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혁 씨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식탁 위에 서류를 보고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민혁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는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미쳤어? 남편을 미행시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당신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회사 후배 물건이라고. 그런데 그 후배랑 모텔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시끄러워. 내가 다른 여자를 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민혁 씨는 서류를 식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매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재미없으니까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제가 매력이 없어서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넌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서 요리나 하고 TV나 보고 그게 다잖아. 대화도 재미없고 꾸미지도 않고. 남자가 집에 오고 싶겠어? 그런 여자한테? 민혁 씨의 말은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요. 집안일 열심히 하고 밥 잘 차려주고 당신 말 잘 듣고. 그럼 이혼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민혁 씨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순간 민혁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잠깐. 내가 좀 심하게 말했네. 미안해.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혼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혁 씨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려는 거라는 걸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 약속할게. 그러니까 진정해.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혁 씨는 퇴근길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자, 이거. 미안하다는 표시야. 반짝이는 로고가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방이 전혀 탐나지 않았어요. 제 취향도 아니었고요. 그냥 돈으로 때우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 가방은 결국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혁 씨의 외도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어요. 2년 뒤에는 거래처 여자, 3년 뒤에는 룸살롱 여자, 4년 뒤에는 또 다른 회사 직원. 매번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민혁 씨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발끈 화를 내고 제 탓을 하고 결국엔 대충 사과하고 선물로 무마하려 들었어요. 또, 진짜 지겹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번엔 뭐 사줄까? 세 번째 외도를 들킬 때쯤엔 민혁 씨는 아예 뻔뻔해졌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집 지켜주는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제게는 제 가족을 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정, 웃음소리 가득한 집,
아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검사 좀 해보면.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혁 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문제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검사받고 싶고.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조급해? 민혁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병원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검사받고 싶으면 혼자 가. 난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요즘 애 안 생기는 집들 많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뭐하러 애를 낳아서 고생해. 민혁 씨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애 낳아서 제대로 키우겠어?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 애 낳으면 당신은 산후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걸까요? 그러면서도 민혁 씨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물어보면 화만 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니까요. 그렇게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이래. 민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민혁 씨와 큰형님 내외분을 만났습니다. 큰형님 강민수 씨는 민혁 씨보다 6살 위로 광고회사를 다니다 은퇴하고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결혼식 때 몇 번 뵙고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근데 오른쪽 몸을 못 쓰신대. 재활치료 받으셔야 한대. 큰형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황 씨는 78살의 고령이셨어요. 혼자 사시기엔 힘드실 거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민혁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큰형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혁아, 엄마 성격에 요양원 가시겠어? 절대 안 가실 거야. 그럼 어떡해요? 형님도 시골에 계시고 저희는. 너희가 모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큰형님의 말에 민혁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흘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민혁 씨는 제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 집에서 살자. 우리가 엄마를 모시는 거야. 네. 당신 집에서 시간 많잖아. 전업주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그냥 통보였어요. 그래도 이건 좀 의논을. 의논? 뭘 의논해?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당신이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지. 민혁 씨의 목소리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제겐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은 충남 논산의 외곽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이 나오고 안채와 사랑채가 기역자로 붙어 있었어요. 한때는 이 지역 유지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황 씨는 그 점을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이 동네에서 제일 컸어. 시아버지가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하셨거든. 시어머니는 품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혼자서도 잘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셨으니까요.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모시고 세수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어요. 그 다음엔 아침 식사 준비. 시어머니는 죽을 드셔야 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끓였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숟가락으로 한 입 한 입 떠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받아드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식사 후엔 약을 챙겨드리고 재활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대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픈 내색 없이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낮에는 청소, 빨래, 장보기, 관공서 일처리. 시어머니 연금 업무며 병원 예약이며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저녁엔 민혁 씨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고 잠자리에 눕혀드렸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찻잔을 건네드릴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네 하고 받으시면서도 그 눈빛만큼은 얼음같이 싸늘했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를 보실 때는 더 심했어요. 아들을 향한 시선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기분 탓이겠지. 아픈 분이시니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민혁 씨는 어땠냐고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 간병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녀올게. 엄마 잘 부탁해. 아침마다 그 말만 남기고 출근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엄마는 오늘 괜찮으셨어? 한마디 묻고는 끝이었습니다. 직접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어머니랑 이야기 좀 나눠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피곤해.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당신이 잘 모시고 있잖아. 민혁 씨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간병하는 저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붙이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민혁 씨의 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간병으로 정신없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어느 날 밤 민혁 씨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는 무심코 봤습니다. 오빠,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은데.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배신이었으니까요. 민혁 씨는 그 시절 박유진이라는 23살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룸살롱 여성이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민혁 씨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부산 출장 가야 해.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저 시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에 누워 계시게 한 다음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흐르고 저는 기계적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민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뭔가 각오를 한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왜요? 저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혁 씨는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임신을 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애가 맞아.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 민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애인, 임신, 이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 이게 끝인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참고 견디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민혁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혹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서랍장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혁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요. 이미 작성해뒀어요. 봉투를 민혁 씨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언제 이걸? 한 달 전부터요. 당신이 유진이랑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임신 소식도 예상했고요.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병은 그만할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아니, 그건 안 돼. 엄마는 당신이 계속 모셔야지. 민혁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남이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당신이 봐야 해. 내가 할 수는 없잖아. 민혁 씨의 목소리에 당황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아니요. 간병은 가족이 해야지요. 저는 이제 남인데 왜 해야 해요? 그럼 돈을 줄게. 간병비 줄 테니까 계속.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어요. 민혁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마 어머니는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남기실 거예요. 뭐? 어머니 재산 이미 다 큰형님한테 넘어갔어요. 벌써 다 증여하신 거예요. 10년도 더 됐어요. 민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도 떼어받고 큰형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집도 예금도 전부 큰형님 명의예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왜 엄마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민혁 씨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당신, 이거 알고도 지금까지 엄마를 모신 거야? 네, 저는 가족이니까 모신 거예요. 유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달랐죠? 유산을 받으려고 나한테 모시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유산도 없네요. 헛고생한 거예요. 민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쾅 하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희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그러는데 재산을 다 형한테 줬다며? 그게 사실이에요? 민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다. 왜요?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나도 아들이잖아요. 민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민수 하나뿐이야.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혁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제가 어떻게. 그 여자가 너를 낳다가 죽었어. 내 아버지가 갓난아기였던 너를 집으로 데려왔지. 나보고 키우라고.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마치 오래전 일기를 읽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웠어.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넌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한 증거야. 살아있는 치욕이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여자 생각이 났어.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젊은 여자.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항상 품이 있고 조용하시던 그분이 이런 증오를 품고 계셨다니. 그래서 유산도 안 주신 거예요? 민혁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연하지. 내 재산을 내가 물려받게 할 순 없어. 넌 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냉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생 내가 나를 모시고 효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재미있었어.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내 표정을 상상하면서 견뎠지.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지난 8년은 뭐예요? 지은이가 엄마를 모신 8년은? 민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 미안하구나. 내가 고생한 건 알아. 내 탓은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야겠구나. 이제 우리는 남이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를 보았어요. 민혁 씨는 그 자리에 무너질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웃었습니다. 당신, 친아들도 아니었네요. 닥쳐. 어쩐지 어머니가 당신한테 차갑더라.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닥치라고. 민혁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아버지를 닮긴 닮으셨나 봐요. 바람 피우는 거 보면요. 그 말에 민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당신 진짜 혼자네요. 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저랑도 이혼하고 세상에 혼자. 불쌍하네요. 그만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정용 정자 검사 키트 결과였어요. 당신, 애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방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민혁 씨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 제가 몰래 검사했어요. 당신이 아이 갖기 싫다고 했을 때요. 정자수 제로.
완전 불임이에요. 저는 화면을 시어머니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시더니 차갑게 웃으셨어요. 그것 봐. 내가 한 일이 제대로 먹혔구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5살 때 볼거리에 걸렸잖아. 고열이 났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안 데려갔어. 일부러. 열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게 내버려뒀지. 내가 죽기를 바랐거든. 미친. 하지만 넌 죽지 않았어. 살아남았지. 대신 생식 능력을 잃었을 뿐이야. 볼거리 합병증으로 불임이 되는 거 알지? 그걸 노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어요. 민혁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평생 아이를 못 가진 게 다 내 탓이지. 내 탓도 아니고 지은 씨 탓도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도 불행했구나. 남편의 배신으로 평생을 증오 속에서 사신 거구나. 하지만 그게 제 탓은 아니었습니다. 민혁 씨 탓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 죄 없는 아이에게 복수하신 건 너무 잔인했습니다. 민혁 씨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쿵. 손에서 피가 났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병원 가서 정식으로 검사 받아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막 알았어요. 검사 결과만 미리 받아뒀을 뿐이에요. 그럼 유진이는 다른 남자아이겠죠? 당연히.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혁 씨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유진이는 날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이제 끝났구나.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고생한 건 다 헛수고였구나. 아니에요. 저는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후회는 없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밤 민혁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정체성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이 집에 돌아와 어떤 얼굴로 저를 마주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세수시켜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병원 갔다 왔어.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자연 임신 불가능하대. 정자수가 거의 없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한테 말했어. 그 애가 임신한 게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처음엔 부인하더라. 그러다가 인정했어. 다른 남자애래. 민혁 씨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혁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눈빛은 풀려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어요. 지은아. 왜요? 이혼은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민혁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싫어요. 그리고 저 이제 여기서 나갈 거예요. 집도 구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서울에 작은 원룸을 계약해둔 상태였어요. 엄마는 어떡하고? 큰형님께 연락했어요. 형님이 모시러 오신대요. 시골 댁으로 모시고 가실 거래요. 뭐? 그럼 나는? 당신은 당신 인생 알아서 사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 주말 큰형 민수 씨 내외가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셔갔어요. 떠나시기 전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그동안 고마웠다. 얇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건 8년 간병비야. 적지만 받아라.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 내 청춘을 헛되게 만들어서.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의 대가였으니까요. 큰형님도 제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동서 고생 많았어. 이것도 받아요. 형님, 이건 동생 대신 사과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동생이 못된 짓 많이 했죠. 미안합니다. 큰형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저도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민혁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민혁 씨 회사 앞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아, 너희 남편 회사에서 여자가 난동 부렸다며? 임신했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나 봐. 박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설탐정에게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받았어요. 유진이는 민혁 씨 회사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강민혁 나와. 책임져야지. 애 아빠가 누군지 알면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회사. 바람둥이 직원 고용해놓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다 지켜봤대요. 민혁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끌려 나왔고요. 저 여자 누구예요? 정말 부장님 애예요? 헐, 부장님 바람 피운 거야? 부인 있는 거 아니었어?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결국 민혁 씨는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심할서를 쓰게 됐죠.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부장님, 이건 중징계 감이에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거짓말이든 아니든 회사 로비에서 저런 소동이 벌어진 게 문제입니다. 일주일 후 민혁 씨는 지방 영업소로 좌천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본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과응보구나. 한편 유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최지은 씨죠? 나 박유진이에요. 건방진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위자료를 내라고요? 웃기고 있네. 나 한 푼도 안 낼 거예요. 그건 법이 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A씨, 진짜 재수 없네.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유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어요. 나연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냉철하고 유능한 분이었죠.
박유진 씨 쪽에서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집행도 가능하고요. 나연수 변호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이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대요. 나 돈 없어요. 어떻게 내요? 그럼 월급에서 압류하면 됩니다. 월급도 없어요. 나 백수라고. 그럼 재산 압류하겠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진짜. 나연수 변호사님은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유진이는 법원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그 즈음 유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설 탐정이 보낸 보고서였어요. 유진이는 SNS에 비밀 계정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애 아빠는 모르지만 난 애기 아빠 따로 있음. 앱에서 만난 신랑님 돈게 많음 기혼자긴 한데 뭐 어때? 검사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 나만 알면 됨. 애 낳으면 양육비 개꿀 빨 수 있을 듯. 저는 그 자료를 프린트해서 민혁 씨에게 보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요. 이틀 후 민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이게 봤어요? 유진이 진짜 모습이요. 인연이 나를. 민혁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았잖아요.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당한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결국 바람 피우는 사람한테 당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이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가 회사에서 난리 친 일이 알려지면서 유진이는 일하던 클럽에서 잘렸어요. 이미지 나쁜 애는 못 쓴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진이한테 돈을 대주던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SNS 비밀 계정이 노출되면서 그녀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난다는 게 들통났거든요. 너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들도 있었어? 야, 너 사기꾼이잖아. 연락하지 마. 차단할게. 유진이는 모든 후원자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던 아이도. 사실은 거짓말이었거나 유산했거나 어쨌든 결국 낳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유진이가 월세방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들 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민혁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좌천된 지 석 달 만에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구조조정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유진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민혁 씨는 새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3세 나이에 스캔들까지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결국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요. 집도 차도 다 팔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지금은 50년 된 낡은 빌라 반지하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겼을 뿐이에요. 2024년 12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민혁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나연수 변호사님이 제 옆에 계셨고 민혁 씨는 혼자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던 거죠. 민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겨우 몇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최지은 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조정 담당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민혁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최지은 씨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조서는 일주일 내로 발송됩니다. 판사님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민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닌 줄. 불임인 줄.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저한테 한 짓에 대한 변명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매번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저를 무시했고 간병을 떠넘겼죠. 그건 불임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제야 돌아보았습니다. 민혁 씨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뭔데? 저도 검사받았어요. 산부인과에서. 민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문제 없대요. 난자도 건강하고 자연 임신이 가능하대요. 뭐? 심지어 난자 동결도 해뒀어요. 나중을 위해서요. 민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진 건 전부 당신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은아. 그동안 절 의심하고 제 탓으로 돌리고 저를 무능력한 여자 취급했죠. 근데 알고 보니 당신이 문제였네요.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전 언젠가 아이를 낳을 거예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요. 민혁 씨는 무너지듯 벽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나연수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멋지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새 삶을 사시면 돼요. 과거는 잊으시고요. 네.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로 자유구나. 박유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 박유진은 원고 최지은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돈이 어딨어요? 나 지금 고시원 살아요. 월세도 밀렸다고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피고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급여 압류 또는 분할 지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유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월급의 일부가 제게 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갚을 때까지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유진이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새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인과응보겠지.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저는 구로구 원룸에서 동작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그리고 큰형님께 받은 돈을 모아 전세 계약을 했어요.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어요. 바질, 로즈마리, 민트. 제가 좋아하는 허브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내 공간이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돕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할 때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언젠가 나도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느 날 큰형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잘 지내요? 네, 형님.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안부 여쭤보라고 하셔서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네, 걱정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소개시켜줘요. 우리 같은 며느리였는데 그냥 남이 되긴 아쉽네. 큰형님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시어머니도 시골에서 잘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큰형님 내외가 정성껏 모시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 오랜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저도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요. 그리고 어느 가을날 도서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책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책을 찾으세요? 아동 심리와 관련된 동화책이요. 조카한테 선물하려고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카분이 몇 살인데요? 8살이에요. 요즘 학교 적응을 좀 힘들어해서요. 그럼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 한 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딱 맞는 것 같네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남자 이름은 박정우였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도 도서관에 왔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저번에 추천해 주신 책 조카가 정말 좋아했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혁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반지하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하더군요. 유령 같더라.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는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도 미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각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2025년 겨울, 정우와 저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지은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모습 보면 정말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정우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은 씨. 네. 지은 씨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지은 씨가 중요하죠. 정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래요? 천천히 편안하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강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겨울 바람은 차가웠지만 정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2026년 1월 지금 저는 39살입니다.
정우와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올 가을쯤 조촐하게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아이도 가질 생각이에요. 정우도 원하고 저도 원하니까요.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 속에서 자랄 거예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아팠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해줬어요. 민혁 씨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최지은.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